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항 성명 이후에 정치권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꺼낼 반격의 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저희 채널A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레인 현지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대통령 뵈러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 네. 빨리서 왔단 네네. 여기 잠깐만. 아니,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까요?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에 나오셔서 다니시는 게 국익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 정부 때 굉장히 그 세계 경제 어려웠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네네.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걸 굉장히 듣고 싶어하지. 전에 기자회견 하나 하셨는데 어떻게 또 귀국 때 또 한 말씀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네.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어 해서 그냥 짧게 내가 소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뭐 하고 싶은 것보다도 네. 하여튼 뭐 많은 뜻밖의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서 네네. 그냥 지나가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레인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는 지금부터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서정욱 변호사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건 아니다. 지난번 내가 출국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저걸 해석하셨어요? 그쪽에 저는 두 가지로요. 예. 일단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기구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로 이게 국정원 사건은 김효재 정무수석,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이동관 홍보수석, 예. 그다음에 그 사이버 사령부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김태용 대외전략 비서관, 기획관. 기획관, 예. 이 세 분에 대한 이게 수사가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세 분에 대한 수사는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저에게 입당 표명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요. 예. 바로 이게 방어가 아니고 이제 공격입니다. 다음에 MB가 내놓을 메시지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일 것이다. 공격이 저는 이 공격 중에 뭐 곤양수여서 돈 이런 것보다는요. 예. 오히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 예. 이렇게 조건들, 협상 조건들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국정원에서 과거에도 특수활동비나 이런 파일들 이런 이게 공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 있었던 뭔가의 또 특활비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이제 공격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죠. 그렇죠. 방어는 이제 이미 예. 한 세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이게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의미심장한 얘기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현지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 강연 모습도 저희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좀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주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하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위안에 거듭된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레인 그 연설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하다고 봤던 것이 강병규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얘기를 꺼냈어요.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뭐 떠나기 전에 출국했을 때 그 말을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외교 안보 위기 얘기하면서 안보 이슈를 갑자기 꺼내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불공평한 그런 수사, 그러니까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더욱 외교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이슈와 걸어서 일단 지금 저 국정원 수사 그리고 일단 군 사이버 댓글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인 겁니다. 이제 이런 수사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메시지, 북한이 이렇게 인권을 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예. 이런 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싶었다 이런 분석이라는 게 기자들 사이의 선언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 중에 먼저 MB 쪽에서는 과거 정부의 특활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MB 쪽에서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과거에 그런 관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서정욱 변호사께 이어서 또 질문할까요? MB가요, 도착한 당일이었단가요? SNS에
신화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신화는 없대라는 책도 뭐 이렇게 거론을 했고, 뭐 자신의 그 성공담을 계속 SNS에 올리는데 이것도 뭔가 전략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쪽에 아마 제가 보기에 저는 그분의 그 자서전이나 책을 거의 다 봤는데요. 아마 이게 그분이 살아온 길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인들이 살아온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이번에 강연 제목이 기적적인 한국 우리 발전 방안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아마 북한 조금 전에 질문 중에 북한을 자꾸 거론한 게 항상 이게 2차 대전의 출발은 북한이 더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십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거, 또 이번 강의에서도 항상 이 가난과 어머니를 강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 그런 속내가 있었군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이제 MB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5월 대선 때 이해찬 의원이 보수 괴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오복, 원수, 풀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더 크게는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수 전체를 싸잡아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 당시 대선 전에 보수 완전 괴멸을 이야기했고요. 김효재 정무수석도 MB 정부 때 정무수석 했던 분이죠. 보수 괴멸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부적절한,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라 보고요. 예.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크게 두 세력이 있어요. 바로 이게 주체 세력과 비판 세력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체 세력이 바로 보수 세력인데 예. 이번에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건국, 그다음에 산업화 이걸 이끌어온 세력이에요. 물론 이 비판 세력은 민주화 세력이고 따라서 이 두 세력이 새도 좌우 날개로 날듯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게 개별시킨다 이런 게 부적절한 저는 이게 또 그리고 불가능한 이런 게 이야기로 봅니다. 그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보수 괴멸이라는 표현이 사실 너무 강한 어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를 정말 괴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그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 보복에 상당히 의심이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적폐청산하고 정치 보복의 개념을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뭔가 이게 개인적인 비리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 외과의사처럼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다스는 예를 들어 MB 거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게 청산과제 73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를 들어 저희망식으로 먼지털이식으로 이런 수사를 한다. 이러면 이게 충분히 정치 보복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게 저는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정욱 변호사 저 말씀에 여권에서는 이건 보복 차원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강병규 기자. 근데 한국당은 약간 좀 입장이 미묘한 것 같은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일단 출당 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잔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이슈가 새롭게 들어오니까 좀 부담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이 전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보수 쪽에서 인기가 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부 그런 분위기도 좀 약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제고에 사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너무 빨리 나왔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빨리 나왔다.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전인데 너무 일찍이 이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치 보복 이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길에 이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 선거 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바로 국정농단과 혼전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미국 길에 올랐지만 저 육성은 어제 한 얘기였죠. 예, 뭐 계속 뭐 비슷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여러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